자, 그래서 강의의 제목은 뭐 부동산 시장의 장기 추이와 정부의 역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 그렇게 쉽게 모색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순서는 과거의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큰 틀을 저는 뭐 박정희 전두환 패러다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고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수단으로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어떠했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한 1970년 전후에 우리나라 중산층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하면서 뭔가 좀 제대로 된 도시계획 하에서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고요. 사람들이 자연배생적으로 생기한 주거지에다가 그냥 나름대로의 집을 짓고 그냥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의 형태나 또는 뭐 길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있다가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면은 도저히 이런 동네에는 더 이상 중산층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같은 데 여행을 해보고 뭐 100년, 200년, 300년 전의 집들이 여전히 서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60년대, 70년대 갖고 있던 일반 도시의 일반 풍경은 그렇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그나마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고요. 60년대 경제 성장이 이제 급격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도시들이 도저히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빈 땅만 있으면 아무데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되게 그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구릉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하천변, 소위 지금 얘기하는 고수부지죠. 그런데 지을 수도 있고 뭐 되게 이제 철로병 같은 게 또 흔히 그런 빈 땅들이 있는 땅 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데 이제 무허가 주택들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수준이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이런 풍경입니다. 여기 지금 뭐 한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쪽이 적어도 10kg는 될 만한 물지개를 쥐고 집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연히 집에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일을 할 거고요. 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뭐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공동 화장실 같은 거를 아침에 줄을 서서 용변을 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살았던 거죠. 이 아이가 오빠가 있었다면은 왜 오빠가 안 하고 얘가 하겠어요? 아마도 오빠는 학교에 가서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집에 워낙 돈이 없고 뭐 자식은 5명인데 한 명밖에 공부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맏아들을 학교를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집에서 일을 하든지 뭐 가업을 돕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흔히 보던 도시의 풍경인 것이죠. 전형적인 그 판잣집의 형태가 이런 겁니다. 보면은 뭐 비닐로부터 시작해서 판자, 뭐 그 함석이라고 하죠. 아연도 강판 이런 거 하여튼 손에 닿는 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활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을 짓고 많이 살았고요. 이런 집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얘기를 보면은 이 집을 짓는 것 자체도 또 상당히 산업화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걸 보면은 와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구청 직원들이 퇴근할 때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요일 날 밤까지 이 집을 완성을 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함부로 와서 부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역시 이 집에 뭐 화장실이 있었을 리 만무하고요. 뭐 수도, 전기 이런 거 거의 없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점점 도시는 확대되고 사람들의 그 소득도 늘어나고 주거 형태도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 오른쪽에 보면 현대 아파트 103동이 보입니다만은 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한 중반 정도의 사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뭐 몇 학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76학번인데 76학번에 학교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뭐 이 현대 아파트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측은하다라는 얼굴로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마당도 없는 집에 어떻게 사냐, 뭐 개는 어떻게 기르냐, 집집마다 개들이 다 있었잖아요. 개도 못 기르면서 참 그 삭막하겠다. 그런데 저 집들이 30평짜리가 30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잘못 사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 현대 아파트 앞에만 해도 이렇게 옛날 집들의 연탄 지금 뭐 재 같은 것들이 있고 한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이제 도시가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70년대 한 중반 정도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주거 환경은 뭐 굉장히 나쁘고요. 그 주거 환경 나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택복권입니다. 그 주택복권을 발행을 해서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하고 했는데 이때 이제 주택복권을 사서 1등 상에 당첨이 되면은 딱 이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상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청구문헌을 읽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을 가서 뭐 정책 자문을 하고 이럴 때 이 주택복권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복권도 해서 사람 즐겁게도 하고 또 일종의 파이낸싱 아니겠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여기서 좀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개도국의 공무원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이 큰 임팩트를 가질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민 아파트라는 것이었어요. 되게 한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서울 시내 구릉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물론 이제 공짜로 지어주지는 않고요. 이 내부 마감이 돼 있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적 염가로 지어서 분양을 해줬는데 당시의 시장이 이제 김현옥 씨예요. 이 김현옥 씨가 여의도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의 지금의 모습, 물리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그런 아주 뭐 전설적인 시장이죠. 근데 이 김현옥 시장이 이 시민 아파트 프로그램을 처음에 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선풍적으로 인기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아까 그 구릉지에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번듯한 집에 수도가 나오는 그런 집에 살게 되고 그다음에 위치가 서울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내에 있는 구릉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금화터널 주변 그다음에 그 동승동 그 대학로 위에 낙산 그 위, 그다음에 뭐 서강대 뒤쪽 뭐 이런 데에 언덕에다 이런 집들을 지어놨는데 이게 너무 선풍적으로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이 말하자면 업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산도 없고 이런데 그냥 막 때려서 너무 그 목표 달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한 동이 그대로 내려앉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와우 아파트 사건인데요. 이게 와우 아파트에 무너진 다음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김현욱 시장이 이제 이것 때문에 물러나는 계기가 됐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되고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하면서 중산층들도 이제 서서히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구반포 아파트, 주공 아파트인데요. 여기 그 펜스에 초전박살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이때만 해도 이 안보 의식이 꽤 높을 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주공 아파트가 당시로서 뭐 그렇게 크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었는데 저게 또 평당 한 1억 5천 될지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주거의 전체적인 어떤 풍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집이 부족한 거죠. 사람들은 많이 몰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집은 별로 없어요. 그럼 집을 많이 지어주면 되지 않느냐? 무슨 돈 갖고 짓겠어요? 국민들도 되게 다 가난해요. 그죠? 우리나라의 소득이라는 게 그때 뭐 얼마나 됐겠어요. 정부도 가난해요. 정부가 뭐 돈을 팍팍 써가지고 집을 지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돈 없는 가운데에서 집이라는 것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 아니에요. 이 집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이게 굉장한 고민인 것이죠. 이 똑같은 문제가 뭐 캄보디아든지 무슨 뭐 아프리카 나라들이든지 뭐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것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이걸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나라가 갖고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자본이 서 있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다면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한 재화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관건은 토지를 어떻게 조달해서 공급하느냐, 또 자본을 어떻게 조달해서 공급하느냐 해서 토지와 자본을 만나게 해주면 주택 생산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두고 생산이 돼서 사람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인데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토지와 자본의 공급이라는 측면 말고도 또 나름대로 이상한 이유로 이상한 규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뭄바이의 그 주택 문제 뭐 이런 거를 읽고싶겠습니다만 뭐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의 토지는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면 하수도 상수도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지었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더 넓게 본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광역적인 교통망도 있어야죠. 뭐 지하철, 전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생활을 어떤 안정시킬 수 있는 뭐 쇼핑센터니 병원이니 학교니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토지를 생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뭐 단순히 이 문제를 이렇게 또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면 뭐 하냐, 뭐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분당이나 일산에 신도시 개발하고 집을 많이 지을 때 집 지어줘봐야 지방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니까 주택 문제는 더 나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다주택자 같은 투기 행위자들이 집을 다 가져갈 테니까 서민들은
여전히 무주택 상태에 남는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와 자본의 공급을 원활히 해서 주택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본다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이 어디나 다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각자 이 토지의 공급이나 자본의 공급에 대해서 고민했던 경험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떠냐? 우리나라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양적으로 보거나 질적으로 보거나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재고량을 보면 예를 들면 1980년에 531만 8천 호였는데 90년에 716만 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10년 동안에 한 200만 호 가까운 집이 늘어난 거죠. 건설 호수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주택의 재고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새로 짓기도 하지만 또 없어지는 집도 있잖아요. 그 없어지는 집을 빼고도 이만큼 늘었다라는 것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90년에서 2000년 숫자를 보세요. 이게 716만에서 1095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300만 호 정도 늘어난 거죠. 300만 호에 약간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딴 나라 또는 다른 시대에는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성과였다라는 것이고 또 집도 아무 집이나 지은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주택 설비 보유 가구 비율, 이 주택의 질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1980년에 온수 시설을 가진 집이 9.9%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구입니다. 온수 시설을 쓰고 있는 가구가 9.9%. 10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가 온수가 나오는 집에 살고 있죠. 그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을 보유한 집이 18.3%. 5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가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다 재래식 화장실. 그다음에 찬물만 간신히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도 나오지 않는 집에 살고 있는. 이 1980년이라는 연도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가 1980년이에요. 이때도 주거 환경이 이렇게 열악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거의 100% 아주 농촌에 저기 뭐 오지 같은 데 빼놓고는 100% 온수시설이나 수세식 화장실 같은 현대적인 주거 설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면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주택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파트를 많이 지은 것이죠. 아파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이런 성과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아파트가 개성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아파트가 아니었으면은 어떤 주거 형태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최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한 차선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장기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면은 시장에 순응하면서 그 시장의 힘을 정책 목표 달성에 활용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은 그런 주거 환경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들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60, 70년대, 80년대는 돈만 있으면 전부 다 수출 산업, 제조업 쪽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 주택이라는 것은 소비적인 용도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낭비적인 용도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세금을 투입한다거나 또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많이 빌려주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부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그 돈은 누구 돈 가지고 했느냐? 사람들 돈 가지고 아니죠. 집을 사고 싶은 국민들이 돈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을 빨리빨리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채널을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것이죠. 아까 숫자로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봤습니다만, 그 산동네 그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는 뭐 20평대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세방살이 할 때 참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뭐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경험들을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한 거죠. 아주 감격스러운 국민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늘이 없었느냐 하면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또 발생하기도 했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었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집을 살 만한 능력이 그나마도 없었던 사람들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뭐 요새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들도 새로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고지가, 고주택가, 뭐 급격한 가격 상승,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문제들도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주택 정책 어떤 기조가 미래에도 적용되는 것이 좋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뭔지를 이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요 측 접근과 공급 측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요 측 접근은 이런 문제의식이죠. 70년대부터도 자꾸 집값이 올라요. 토지가격도 오르고. 그 집값이 왜 오르나 가서 봤더니 누군가가 비싼 값에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또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어. 요놈들이 투기를 하는구나. 투기를 막으면 집값도 안 오르겠다 라는 투기 억제 정책이 이 수요 측 접근법이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가 그런 투기의 대상이었고, 정부도 이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토지 가격이 오른다 하면 국세청, 검찰,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투기 좀 막고 와라 하면 아무도 걸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개업자들이 다 문 닫고 도망가요. 중개업자들이 문을 닫으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 합동단속반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투기를 단속하러 가서 투기를 잠재우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합동단속반이 떠나면 중개업자들이 다시 슬슬 가게를 열고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 그러니까 이 합동단속반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잘하면 한 2달 정도 가는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 2달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표를 얻는데 일단 2달만 잠잠하면 나한테 표가 오고 뭐 선거는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또 좀 올라도 상관없다 뭐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여하튼 이
투기 억제를 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이 60년대부터 시작한, 소위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한 패러다임이니까 이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번 정부만 들어서도 25번을 크게 했으니까 수백 번 하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뭐냐? 투기 억제를 하는 정책이다. 가격은 왜 오르느냐? 투기 때문에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투기 억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그런 관념이 마치 우리가 그 산소를 숨쉬고 살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의 흐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투기 억제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도. 자, 여하튼 그래서 투기 억제 정책은 박정희 시대 때 시작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굉장히 완화됐어요. 이거 이제 IMF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할 때니까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한 거 하냐, 이런 거 좀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완화됐고요. 노무현 정부 때 다시 강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대폭 강화가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투기 억제 정책이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주어진 크기의 파이를 나눠 먹는 게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집을 가져?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갔잖아, 이런 거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 때문에 그만큼 무주택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으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질 기회가 생기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60년대부터 이 투기 억제 정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7, 8, 9, 10, 1, 2, 60년 동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 50년이라고 썼습니다만 다시 따져보니까 60년이네. 60년 동안 투기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하고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건 거의 북한에서 혁명하는 거랑 똑같죠. 북한에서 45년도에 뭐 45년인가요? 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잡고 그때부터 혁명 시작해서 아직도 혁명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투기 억제가 무슨 혁명이에요? 왜 이게 아직도 안 돼? 오히려 한국 물러나서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이 지금 투기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가만히 내가 생각하는 투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위를 투기라고 정의해야 하느냐. 이것만 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면 제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가 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때려잡고 있어요. 과거의 정부를 보면 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유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나 뭐 공한지를 갖고 있는 거나 이거를 때려잡을 때도 또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정의되지 못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이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목표가.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이니까,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나 아니면 가격이 오르니까 투기가 생기나, 후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투기를 해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투기가 안 생겼었을까요? 가격이 안 오르니까 투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 억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고 또 성공하기를 별로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바 같습니다. 자, 이 투기 억제가 하여튼 우리의 뇌리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냐,
이거 뭐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잘 보이시죠? 아이고, 한번 해보죠. 이 대학의 특징은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입니다. 명령이 뭐죠? 부동산 투기라는 점입니다. 치유가 가능합니까? 집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집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만듭니다. 대한주택공사.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집을 나눠야 된다? 그럼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불쌍하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헛소리죠. 헛소리를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도 않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니까 60년 동안 이 성공할 리가 없는 거죠.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훌륭하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 투기역제 정책을 시작한 것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해서 공급 측 접근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지요. 이게 되게 이제 1980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 촉진법과 같은 법들에 의한 이제 공영개발의 어떤 뭐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걸 김일중 교수님이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90년대 뭐 굉장히 많은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집을 짓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제 맨 밑에 미개발 토지의 가격이 있어요. 이건 이제 농지 임야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개발이 되기 전에 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나 임야의 가격이 있는데 이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하겠다. 또는 뭐 공업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업용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해서 그 구역을 이제 고시를 하고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LH 같은 공공의 개발 사업자가 들어가서 토지를 보상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뭐 땅 주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너무 낮게 토지 보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농지 임야 상태 땅값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더 주고 사겠죠.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만은 근데 이 땅 주인들은 땅을 안 팔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를 수용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LH 같은 데서 토지를 수용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LH는 그렇게 수용한 땅에 인프라를 깔아요. 도시로 형성을 하고 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뭐 상수도 하수도 들어가고 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가 들어가고 뭐 학교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들어가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광역교통시설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 택지 개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해서 그것을 건설업체에다 팔죠. 되게 이제 민간 건설업체들이 택지 분양가를 내고 땅을 삽니다. 자,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택지개발 조치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하고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이 집을 지어서 얼마에 팔지를 알아요. 아니까 택지를 살 때도 너무 비싸게 살 수는 없어요. LH 같은 데서 땅을 이제 싸게 주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그저 뭐 자기네 정상 이윤 정도 남길 정도의 이윤만 가지고 주택을 분양하는 거죠. 이 주택 분양 가격은 인근에 있는 유사주택 가격보다는 싸야겠죠.
뭐 이게 이제 선분양을 하고 뭐 이러니까 인근에 있는 유사주택 가격보다 비싸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겠죠. 특히 분양가 규제가 있을 때는 이 분양가가 엄청 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집을 사겠다라고 줄을 많이 서니까 그 주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서 또 굉장히 복잡한 제도가 있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가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런 자격 제한 같은 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떡볶이를 해서 집을 나눠 갖는 뭐 이런 시스템인 것이죠. 이게 1980년에 도입이 된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구조입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 첫 번째는 정부가 돈을 하나도 안 들여요. 대개의 경우에 정부가 돈을 들인다는 하는 것은 이제 인프라를 깔 때 돈을 들일 텐데 이 구조에서는 누가 돈을 내요? 정부가 돈 안 내고 LH가 다 하잖아요. LH는 택지 분양가에 얹어서 인프라 조달 비용을 마련하고요. 또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 분양가에 얹어서 그 돈을 조달을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돈을 낸 걸 가지고 자기가 살 도시의 인프라를 까는 이런 거죠. 그럼 정부는 공짜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를 갖춘 제대로 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뭐 마다할 이유가 있죠.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당, 일산 뭐 이런 큰 도시가 정부 돈 거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LH 손해보느냐? 뭐 자기 손해볼 일이 없지요. 그 돈 어느 정도 얹어가지고 택지를 분양했고 주택 건설업체들도 또 어느 정도 이윤을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집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갔죠. 맨 처음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남들이 거둘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애초에 농지 임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흡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위치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개발 사업자가 사들이지 않으면은 택지 개발이나 주택 건설이 힘드니까 아무리 비싼 값에라도 땅을 사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던 미개발 토지 소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 시스템이 이런 공영개발의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윈윈이에요. 정부도 열심히 하고 지자체도 열심히 하고 LH 물론 열심히 하고 주택건설업체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분양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도시의 어떤 형성의 과정이나 주택의 공급 구조가 어떤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2000년 되면서는 이제 이런 토지 보상하고 이런 거를 이제 민간도 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렇게 하고 또 토지 보상 가격은 낮은데 주택 분양가는 또 마음대로 높이받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아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 토지 분양하고 분양가 규제를 같이 세트로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처음에 그 주택 공급은 자본과 토지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자본을 조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이 구조에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죠. 주택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돈을 가지고 집도 짓고 토지도 개발하고 인프라도 깔고 또 미개발 토지도 사들이고 그런 거죠. 근데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이만큼의 목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양받는 시점에.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를 주는 거죠. 전세를 줘서 그 돈 가지고 분양가 내고 자기는 몇 년 동안 이제 딴 데 어렵게 살면서 저축을 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이
또 이 어떤 주택 공급 구조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아까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그 그림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뭐 원활하게 금방 샥샥 돌아가지는 않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로서 관여하고 있고 그 이해라는 것이 다 갈릴 수 있는 마당에 뭐 그렇게 쉽게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정부가 여러 가지 법, 그다음에 관행, 그다음에 뭐 판례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아주 면밀하게 관리를 했던 거예요. 돈은 안 들이면서 시스템의 관리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미개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원용지 매입 및 수용에 관련된 제도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인프라 투자 및 토지개발 공급 이 측면에서는 이제 공용개발과 토지개발 공급 제도 같은 것들이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 분양은 주택 분양에 관련된 제도들, 뭐 선분양이나 주택 보증, 또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이 또 관리를 하고 또 주택이 건설돼서 입주될 때는 이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거나 뭐 이런 등등 해서 이 시스템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뭐 지금 세종시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의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이 전체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은 뭐냐? 이거는 토지 매입 제도예요. 농지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것을 정부가 강제로 팔도록 하는 공원유지 매입 및 수용에 관련된 제도. 이게 없으면은 이 전체 시스템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공원용지를 위한 매입과 수용 제도는 어떤 나라든지 있어요. 뭐 김수 교수님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어떤 나라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택지개발 촉진법이 특이한 점은 굉장히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분당 가보면 뭐 백화점도 있고 민간 상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백화점 지을 땅, 민간 상가 지을 땅을 공공용지 매입 및 수용 제도를 가지고 사들인 거예요. LH가.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 지구를 공공사업용지로 묶는 거죠. 딴 나라는 거의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그 땅만 딱 수용할 수 있어요. 뭐 도로를 놓는다. 그럼 도로 용지만 딱 수용할 수 있어. 나머지는 사유재산권이니까 사유재산권에 함부로 그 침해를 못한다 이런 거죠. 선진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도국들 중에 상당수도 그래요. 심지어는 사회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몽골리아 같은 나라도 그래서 아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 수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유재산권이라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그와 유사한 공용개발 관련 법령들이 사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익우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 이 소위 토지의 공개념을 가장 앞장서서 고 수준으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무슨 뭐 여러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개념일 뿐이고 거기서 어떤 정책 프로그램, 어떤 제도를 갖추고 싶어 하느냐. 근데 뭐 우리나라 다 하고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매입이나 수용 제도 같은 거.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세금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으면 뭐 엄청나게 많이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그럼 뭘 더 하고 싶어요? 전 국민의 토지를 몰수한다.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뭐 획기적인 주택 공급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 80년대만 해도 그 도시 안에 빈 땅에 아파트를 짓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뭐 도시개발촉진법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도시 안에 빈 땅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택지로서 많이 공급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거냐, 이것이 문제의식이죠. 여기가 잠실인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무슨 뭐 그 실내 체육관 있고 스테디움 지을 용지가 있고 뭐 이런 걸 봐서 잠실에 이제 아파트 짓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이런 거의 연병장에 군인들 서 있듯이 다 남쪽을 향해 있는 그런 일자형 성량가 아파트들을 우리 이제 80년대 많이 지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개성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거죠. 개성보다는 우리 집 화장실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더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런 욕구를 이제 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충족을 시켜준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분당입니다. 분당에 되게 1989년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92년까지 건설이 됐던 건데, 벌써 도시 형태가 그래도 80년대 했던 것보다는 좀 세련되지 않았어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같은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근데 이때는 이제 벌써 도시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썼고, 도시 바깥에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을 쓰는 게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하튼 뭐 그 법 가지고 LH가 이렇게 도시를 개발한 거죠. 자, 이 집의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높아져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사람들이 주거를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고급화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양가 규제 같은 것들이 풀릴 때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때 집들을 고급화됐고요. 이제 2010 뭐 12년, 13년 이럴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집이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옛날에는 뭐 벽의 중간부터 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후로는 벽의 안쪽부터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25평 아파트라 해도 지금은 좀 더 넓어지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재나 에너지 효율성 같은 게 좋아져 가지고 관리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도 있고, 그것보다 아마도 더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즉 새 아파트들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이것도 어디 있는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뒤지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여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이 커뮤니티 시설 와서 운동하다가 여기서 샤워하고 집에 올라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15년 뭐 하여튼 이때 경부터 시작해서 이 새 아파트의 가격과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집들은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그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일종의 가격 상승에 뇌관 비슷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이게 지금까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도 주택가격 상승의 키워드가 뭐냐, 최근에 보면 뭐 서울, 수도권, 새 아파트, 역세권, 뭐 이런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소위 주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과거와 현재 얘기를 했고요. 정책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정희 패러다임이 수요억제, 투기억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토지 개발 제도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는 것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국보위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박정희 전두환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재 이제 안 맞는 측면이 있고,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주택 정책 목표부터 좀 새로 잘 세우자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정부가 25번이나 아주 메이저한 주택 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놨어요? 저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서 부자들이 돈을 못 벌게 한다, 이게 목표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못 벌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이 돼도 좋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다라고 해서 뭐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3법 같은 것도 도입되게 하고 해서 임대 시장을 굉장히 교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기보다는 그 다주택자로부터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임대료는 한없이 오르고, 이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 목표로 나아가는 길을 제대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물에 빠진 사람이 해부작거리듯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정책 목표를 하여튼 뭐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이렇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히 돈이 없어도 적어도 인간다운 어떤 존엄은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야겠다. 이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주택정책 목표가 돼야 될 거고, 이것을 달성하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계층별로 맞춤형 대책을 한다라는 것이 있겠죠. 이 주택정책의 전략이라고 이 계층별로 나누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식의 주택정책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고로 얘기를 하면 드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도록 하자. 중산층은 젊었을 때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집을 사지 못하지만 정부가 좀 주택 대출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찍 집을 사고 천천히 돈을 갚아 나가도록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자가 마련을 위한 금융, 또 세제, 이 집 산 돈을 갚아 나갈 때
세금 혜택 같은 거 좀 주자, 뭐 이런 거. 고소득층은 뭐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간섭할 필요도 별로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패러다임의 핵심은 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간섭이 핵심이에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25번의 주택 대책도 고소득층에 대한 간섭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보다도 고소득층이 어떻게 돈을 더 못 벌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정책을 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념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은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냐. 과거 1년을 보면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여기 맨 밑에 줄을 보면 20년에서 21년. 이게 지금 1월 기준인데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또 훨씬 넘죠. 하여튼 전국이 뭐 9.2% 올랐고 서울 아파트 1년 동안 14%가 올랐어요. 강남 12.7% 아파트. 물가지수는 1%밖에 안 돼요. 물가지수에 뭐 거의 12배, 14배 이렇게 집값이 오른 거예요. 2000년, 2021년까지 1월까지. 지금 시점까지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때 보면 집값은 정말로 많이 올랐고 정말로 높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자. 아주 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자라고 해서 주택가격 통계가 시작된 86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5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 전국 종합이나 서울 종합 주택가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3.5%, 뭐 전국 주택가의 상승률 3.4, 서울 3.9 이렇잖아요. 물론 뭐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의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강남 아파트 6.2%,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다 못 살고 길거리에 나앉을 상태가 됐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주택 정책 전체로서 주택 가격을 낮춘다, 낮춰간다라는 것이 정책 목표일 필요는 아마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뭐 경제학부 학생들은 항상 이제 사고의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뭐 효율과 뭐 형평과 안정 뭐 이런 측면에 있어 적절하게 작동을 하느냐, 뭐 작동하지 못한다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상황을 교정해야 된다,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주택가의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가 상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지역적으로는 좀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또 어떤 지역은 더 낮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게 주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랄까 희소성을 주택가격이 적절하게 반영하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격의 통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최근 2000년 이후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한없이 오르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3조 호황 이후 같은 때인데요. 1987년에서 뭐 한 2000년 이때가 제가 이제 유학 갔다 돌아와서 집이 없이 멍하니 있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런 때인데요. 뭐 하여튼 그럴 때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뭐 잠잠할 때는 또 한없이 잠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주택 공약은 하우스 푸어 대책이었어요. 집값이 너무 내려가니까 이 집값을 어떻게든지 좀 덜 내려가게 하고 대출 받아서 막막한 사람들을 구제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것이 이게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기 사이클을 보이는데 이 경기 사이클의 진폭이 좀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안정 측면에 있어서의 개입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한번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택가격 낮춰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건 뭐 무주택자도 집을 좀 사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낮추면 정말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강남 집값이 지금 뭐 30억 하잖아요. 30평대 아파트가. 그거를 막 낮춰요.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무리해도 아마도 한 25억? 그러면 뭐 전국의 무주택자가 다 달려들어서 강남에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값이라는 것이 워낙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항상 비싼 거이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일정 퍼센티지는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소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안정적으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 이런 집들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지 꼭 집값을 낮춰서 누구나 집을 사야 된다. 이게 정책적 목표인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처럼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아서 가격을 낮추고 무주택자도 집을 사게 한다라고 하지만 다주택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5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5채에 다 들어가서 살지 않잖아요. 4채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한테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우리나라 뭐 가구의 뭐 한 25% 내지 30% 정도가 이런 다주택자들로부터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요?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돈 준 거 있어요? 뭐 대출 특별히 해줬어?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안 받고 어렵게 번 돈 가지고 집 사서 무주택자한테 집 쓰시라고 내주고 있어요. 그 다주택자들이 훈장을 받아야죠. 그렇죠? 정부가 안 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자기 돈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때려잡는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 때려잡아서 지금까지 뭐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4년 5년째 때려잡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뭐 좋아진 거 있나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오해 중에 하나, 이 그림이 좀 제대로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만은 오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부담이 낮다라는 그런 일종의 미신인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2018년 자료라서 조금 오래됐습니다. 2019년 자료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산과세죠. 재산과세의 세수 순위별로 나열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6번째예요. 그렇죠? 영국하고 뭐 프랑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벨지움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부동산세, 재산과세 부담이 높은 나라죠. 물론 이거를 이제 세분을 해서 거래과세냐 보유과세냐 이렇게 나눠보면 그건 또 좀 달라요.
거래과세, 취득세죠. 취득세는 우리나라가 뭐 단연 세계 1등이고요. 보유과세는 우리나라가 한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세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자료로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부동산세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들 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떤 원리로서 부동산 조세가 가격을 낮추느냐 하면 정부가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미래, 현재와 미래의 임대료 수입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갖잖아요. 근데 현재와 미래의 수입 중에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과라면 사과의 반쪽을 뚝 잘라가지고 정부가 가져가니까 남은 반쪽의 사과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정부가 이렇게 꼭 사유재산에 자기 숟가락을 얹는 것이 좋으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또 최근에 경험은 어떠냐? 지금 세금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세금 올려서 뭐 곡소리가 나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때 역시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뭐 거시경제적인 유동성, 뭐 이자율, 뭐 소득부터 시작해서 로컬의 뭐 수급이랄까, 또 뭐 수급도 뭐 또 여러 가지 주택의 유형에 따른 수급, 지역에 따른 수급,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이고, 이런 굉장히 많은 요인들 중에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요인인 것이죠. 그 하나의 요인을 대폭 올려서 다른 가격 변동 요인을 중화시킬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주택 가격 수준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좋으냐, 또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 게 좋으냐, 또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게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부 다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이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 이미 그 답은 제가 아까 드린 바와 같아요. 국민주거복지 수준을 높인다라는 측면,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계층형 맞춤형 대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정책의 주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걸 몇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를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효율화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엄청나게 낮추어서 누구든지 자가 소유를 하도록 한다. 이거는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고 임차라도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목표이고, 사실 대부분의 나라의 주택정책의 요체도 이것이라는 거죠.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재정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싸게,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시동이 굉장히 늦게 걸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택 200만 원 건설 계획, 1980년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늦게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저거에 따라서 좀,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2019년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166만 호, 그중에 10년 이상이 158만 4천 호,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의 주택의 총수가 한 1900만 호 정도니까 거의 뭐 10%는 아직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까지 지었고, 이제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240만 호까지 늘린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던 경험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많은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유럽 국가들도 그랬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만 한꺼번에 모여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땅을 구하기 힘드니까 어디 출퇴근이 불편한 저기 뭐 도시 외곽 같은 데 갔다가 막 지어놔요. 그러니까 이 주류 사회하고 괴리돼서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몰려 살다 보니까 뭐 교육을 못 받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너무 범죄하고 관련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소위 퍼블릭 프로젝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15살이면 여자애들이 애를 낳고 남자애들은 나가서 마약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 그런 현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회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그다음에 건전한 주거 문화를 갖추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여기 너무 좋다, 신혼부부들 살 수 있고 애가 하나 정도 있어도 여기 살면 되겠다, 막 칭찬을 막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까지도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질 않아. 뭐 그 특정한 집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너무 작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로부터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뭐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우리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30평대에 아주 좋은 집을 지어주자, 정부 돈으로. 근데 정부 돈으로 중산층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지어주는 것이 정부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돈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정부가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출을 한다, 뭐 그건 국민들 누구나 찬성할 거예요. 근데 뭐 돈 웬만큼 벌고 있는 중산층들도 정부가 지어진 집에 살 수 있게 크게 지어주냐, 이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인 공급 측면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근데 집을 꼭 지어주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요식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 바우처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뭐 돈의 액수가 너무 작지요. 그래서 이 수요식 접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층 주거 안정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하튼 이 공급만 계속하는, 그러니까 한 가구를 위해서 한 1억 정도의 돈을 쓰는 거거든요, 공공이. 그러니까 한 가구를 위해서 1억씩 돈을 쓰고, 그다음에 임대료 받은 거 가지고 관리가 다 안 되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보다 어떻게 돈을 뭐 매달 예를 들어 한 50만 원씩 주더라도 주거가 안정이 된다면 뭐 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토지의 문제일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 어디서 구하냐? 특히 도시 근교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 71년이죠. 이때 사실은 이제 국방 목적으로 그 지정된 측면이 많은데요. 그 중에는 물론 뭐 국방뿐만이 아니라 뭐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의 비축이다, 이런 측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70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미래 세대는 누구예요?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아니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세대는 확실하게 미래 세대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미래를 위해서 토지를 비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 땅을 쓸 자격자 아니에요? 이 땅을 더
저축하고 간다. 그럼 누가 써요? 이제 앞으로 없어지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고 다 고령화되고 하는데 누가 와서 이 땅을 쓰겠어요? 지금 쓰려면 지금 써야지. 그래서 제 생각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용감해져서 이제 그린벨트 쓸 때가 됐다. 여기다가 집을 지어서 저소득층들이 안정적으로 뭐 출퇴근도 쉽잖아요. 그린벨트는 도시 근교에 있으니까 뭐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다주택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을 비롯해서 뭐 여유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어서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제 그것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대부분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다 때려잡으면 누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서 뭐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맨날 때려잡지만 말고 좀 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원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다주택자들한테 훈장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의 다주택자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제정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의 문제입니다만은 아까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을 지었잖아요. 이 집들이 이제 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낡아가고 있는 집들을 어떻게 새로운 집들로 교체하느냐 이런 문제죠. 물론 뭐 그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구도심 지역의 옛날 집들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20년 이상 된 주택 또는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집들을 새 집으로 바꾸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할 때 이 도시재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도 만들고 뭐 위원회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건 좀 이상해요. 기존에 여기에 관련된 제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건데요. 정부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재생을 하자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2013년에 나온 국토부의 자료인데요. 이거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의 주체는 토지 건물 소유자 중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발 이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그냥 새로운 도시 재생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다. 뭐 자력 기반 확보 및 지역 활성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듣기는 너무 좋은 얘기죠. 뭐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뭐 감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 공동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는 걸 만들어가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일본에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그 지역사회라는 게 워낙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쓰리 이래서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축제도 하고 이게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 돼요? 뭐 일제시대 거치고 식민지 시대 거치고 6.25 거치고 뭐 도시화 거치고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우리나라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도시재생을 할 정도의 지역공동체가 뭐가 있어요? 대상을 봐요. 수익성 있는 노후주택이 이제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의 대상인데 자력 기반이 없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세태지역을 도시재생을 한다. 역시 이것도 뭐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도대체 여기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해요? 재건축 재개발이다.
서울에 있는 조그만 단지 하나 하는데도 몇 조 원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자력 기반이 없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세태 지역에 뭐 10억, 20억 대준다? 무슨 일이 되겠어요? 벽화 좀 그리다 보면 다 없어지죠, 그 돈은. 그러니까 이 옛날 동네들에다가 계속 뭐 그 천사 날개 있는 벽화는 막 여기저기 처발르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생각하던 이 소위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이게 하려고 했던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뜬금없는 얘기인 거죠. 도저히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무슨 뭐 몽상 백일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창신동에 돈 많이 들였잖아요. 창신동이 뭐 몇백억을 들였나 뭐 근데 여전히 차는 못 들어가고 여전히 하수도 막히고 무슨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동네를 허물고 새로 어떤 도시의 기능을 제고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몇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조금씩 고쳐나갈 필요는 있겠죠. 자 이제 그다음 문제는 고령화의 문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택의 수요가 줄고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다. 그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래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던 그 젊은 가장들이 집 팔고 좋아하다가 뭐 새 집에 우리 전세 들어서 살자, 전세에서 전세로 옮겨 다니자. 뭐 이러다 지금 이제 다 이혼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같습니다만은 사실 인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지요. 대단히 중요한 변수인데 인구도 역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소득이나 뭐 가격이나 무슨 뭐 이런 제도들과 같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이게 일본에서 보였다시피 이런 식의 이제 그 버블 붕괴 이후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꼭 인구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불란서 같은 나라를 보면 인구 추세하고 주택가격의 추세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만 보고 주택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보는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실증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2030년까지는 뭐 주택가격, 주택 수요의 뭐 대폭적인 감소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이고 오히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방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인구 추세가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고령화 추세도 진행 중이고 인구 증가가 뭐 거의 제로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 추세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 효과가 주택시장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뭐 아주 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계속 이 주택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느냐? 누군가 어디선가 들어가서 자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은 충분한 숫자는 있다라는 거죠. 또 주택 보급률 100% 넘었다라는 것인데
그게 주택 부족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15년 이때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새 아파트. 그러니까 저기 어디 무슨 뭐 구도심 쪽에 지하 단칸방에 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새 아파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없다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집을 사고 싶어서 서로 취급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집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표로 나오는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특이한 다주택자에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세금에 관련된 문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주택 문제 풀 수 있다. 뭐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두더지 잡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나타나면 여기 때려잡고 저 문제가 나타나면 또 저기 때려잡고. 근데 그 때려잡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2개, 3개씩 불러일으켜요. 그냥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지금 머리가 없이 손으로 때려잡기만 하니까 주택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문제도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서 이렇게 머리가 없이 의지만 갖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끝내도록 하고요.